활. 펼치면 하나로 화평하게 열리지만 힘과 힘이 갈등을 빚어 서로의 명줄을 겨누기 시작하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변화난측한 힘을 뿜어냅니다. 중국은 창, 일본은 칼, 한국은 활이라는 말이 있듯이 동양 3국 중 우리나라는 유독 활에 대한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의 전통 활은 왜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궁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좋은 죽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질 좋은 재료의 선정일 것입니다. 대나무가 가장 중요한 재료인 만큼 선생님은 눈 내린 겨울에 첫눈을 맞은 단단한 대나무를 1월쯤에 미리 채취해 놓으십니다. 죽궁 제작의 첫 단계는 대나무를 재단하는 것입니다. 대나무마다 둘레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크기에 맞게 쪼개줍니다. 이렇게 재단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사이즈를 체크하고 대나무 속 부분을 다듬어 줍니다. 다듬기가 완료되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활의 폭에 맞게 양 끝을 잘라내기 전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대나무에 그려줍니다. 가이드라인에 맞게 양 끝을 잘라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나무로 전통 활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장인은 김병현 명장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활 하면 대부분 각궁을 떠올리시는데요. 각궁은 물소의 뿔, 소의 힘줄, 참나무 등을 사용해 만듭니다. 이런 재료의 수급이 힘들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고 비를 맞아 물에 젖으면 활이 뒤틀리기 때문에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죽궁입니다. 절단 작업을 마친 대나무에 불질을 시작합니다. 대나무의 끝을 휘어줍니다. 이렇게 불질과 물질을 동시에 하면 대나무가 휘어진 상태로 고정됩니다. 활 시위를 걸기 위해 휘어진 이 부분의 명칭은 바로 고자입니다. 그다지 썩 정감이 가는 이름은 아니네요. 고자가 완성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불질을 해줍니다. 대나무에 불질을 하게 되면 탄성이 좋아지는데 이는 활의 사거리에 영향을 줍니다. 아주 매끈하게 잘 나왔습니다. 뒷작업을 위해 대나무를 한 번 더 다듬어 줍니다. 이 두 개의 대나무를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활이 만들어지는데요.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덧대는 나무를 중통이라고 합니다. 중통을 덧댈 부분을 깎아줍니다. 고자 부분에 활 시위를 걸기 위해 양쪽으로 홈을 파줍니다. 보통 활 하나를 만들기까지 약 3000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대의 기술 없이 옛 선조들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고자의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나무 재단의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대나무는 바로 활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무려 2년의 자연 건조 시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시간별로 건조가 진행 중인 대나무들입니다. 미리 2년 전에 건조해 놓은 대나무로 다음 작업을 이어갑니다. 사포를 이용해 전체적으로 한번 다듬어 줍니다. 선생님께 왜 2년이나 건조를 시켜야 하냐고 여쭤보니 활에서 중요한 것은 대나무의 강도와 탄성인데 대나무에 진액이 남아있으면 강도와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년간 자연 건조를 통해 진액을 빼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포 작업이 끝나면 대나무에 오칠을 해줍니다. 온나무 진액입니다.
너무 독해서 뚜껑을 열자마자 눈이 따끔거렸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처음 오칠을 배울 때 온몸에 오독이 올라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오칠을 통해 또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기원전 2세기부터 활의 세균도 없애고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 대대로 오칠 작업을 해왔습니다. 몽고의 침입 시절 8만 대장경을 오칠한 경함에 넣어 땅속에 숨겼는데 썩지 않고 보존됐다고 합니다. 오칠이 완료되면 오칠장에서 7일간 건조시켜줍니다. 이 건조 과정을 7일마다 총 7번 반복합니다. 색깔이 조금 더 진해졌죠? 다시 오칠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대나무는 점점 검붉은 색으로 변해갑니다. 이제 6번 남았습니다. 2년의 자연 건조, 또 49일간의 오칠 건조, 활 하나를 만드는데 엄청난 정성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7일마다 총 7번의 건조가 완료되면 대나무의 원래 색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대나무를 서로 연결해줍니다. 연결을 위한 이 부위를 중통이라고 하는데요. 재질이 아주 단단한 국산 물풀의 나무를 사용합니다. 실로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효종 6년 1665년 2월 6일 임금의 명을 받은 경상도 병마 절도사가 대구 읍성의 무기고를 검열하니 대구 부사 이정이 새로 제작한 죽궁이 있어 임금께 전하니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대구의 활이 우수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병현 명장은 대구에서 묵묵히 전통활을 계승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궁방에서 죽궁 만드는 법을 교육하며 우리 전통활 알리기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이제 오방색의 실로 마무리 작업을 해줍니다. 보통 활 하나를 만들기까지 약 3000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멋진 문양도 추가해줍니다. 활 시위를 받쳐줄 부분입니다. 이제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활 시위를 걸어줍니다. 텐션 체크. 완성된 활의 테스트를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마침 근처에 양궁장이 있더라고요.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나이스 샷! 죽궁 및 전통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구 연암서당골 문화센터의 죽궁 공방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 구리와 주석을 78대 22의 황금 비율로 섞어 1200도에 녹여 만든 전통 그릇입니다. 1924년 일대 김석희 사장의 창업으로 첫 발을 내디딘 거창 유기는 현재 4대를 거쳐 1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유기는 유해물질이 닿으면 색이 검게 변하고 자체 살균 효과도 가지고 있으며 장시간 음식의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높은 원조 개선 방사율을 가져 음식 본연의 맛을 살려주기에 임금님 수라상에 식기로 사용되었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생명의 그릇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유기입니다. 아름다운 황금빛 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에 위치한 거창유기는 1942년부터 전통 주물 방식으로 유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산 주석입니다. 유기는 구리와 주석을 78대 22로 섞어서 만드는데요. 이 황금 비율로 유기를 만들면 깨지지 않는 특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전 작업 후 남은 파편도 같이 넣어줍니다.
섭씨 1200도의 가열로에 넣고 녹여줍니다. 거창 유기는 순도 99.9%의 재료만 사용하기에 유기 제품의 퀄리티는 최상입니다. 작업장 한 켠을 가득 채운 그릇 모양의 틀. 이건 본기라고 하며 선대가 남긴 귀중한 유산입니다. 450가지 정도 되며 현재에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수시로 직접 만들어 사용해온 것으로 지나온 세월을 증명하는 거창 유기의 보물이죠.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거푸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흑연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흑연의 미끈미끈한 성질은 거푸집과 쇳물이 잘 떨어지게 도와줍니다. 모양 틀을 올려주고 안에 흙을 채워 넣습니다. 이때 고른 모양을 위해 갯벌흙을 체에 걸러 사용합니다. 이 작업은 부질 작업이라고 하며 이 작업의 정확도에 따라 유기 그릇의 퀄리티가 결정되기에 세심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1942년 일대 김석희 사장의 창업으로 첫발을 내디딘 거창 유기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1946년 문화생이었던 이대 이현호 사장의 계승으로 3대, 4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유기 제조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평탄치만은 않았죠. 1970년대부터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 그릇이 생산되며 유기산업 전체가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당시 거창에 있던 동종업체 13곳이 문을 닫았고 거창 유기 역시 피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밥그릇 3, 4개 정도에 불과했고 1972년 결국 공장 문을 닫게 되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현재 이기용 3대 사장님이 다시 공장을 열어 현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하고 기능도 개선하며 조금씩 발전하게 되었으며 최근 친환경 바람이 불며 거창 유기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건강한 식재료를 담는 그릇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유기는 유해물질이 닿으면 까맣게 색이 변하고 살균 효과까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음식의 온도를 유지하며 높은 원적외선 방사율을 가지고 있어 음식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유기는 관리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결대로 닦고 세척 후에는 바로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아내야 얼룩이 남지 않죠. 참고로 검게 변한 부분은 케첩을 묻혀 닦아내면 세척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거푸집 제작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갯벌 흙을 고르게 다져 쇳물을 넣을 때 깨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제 거푸집의 모양 틀을 분리하고 안에 들어있는 본기를 제거합니다. 흙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줍니다. 완벽합니다. 막대기로 살살 때려가며 본기를 빼줍니다. 이 사이에 쇳물이 들어가서 굳으면 2개의 유기 그릇이 나오는 것입니다. 완성된 거푸집을 불 위에 올려줍니다. 거푸집에 불로 그을음을 입혀주면 쇳물이 골고루 들어간다고 합니다. 반으로 나눈 거푸집에 골고루 그을음을 입혀줍니다. 갯벌 흙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정성스럽게 그을음을 입혀줍니다. 그을음을 입히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깃털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하나로 결합해줍니다. 이제 쇳물을 거푸집 안에 넣어줍니다. 거푸집을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용해로 뚜껑을 열고 쇳물을 꺼내줍니다. 섭씨 약 1200도의 뜨거운 쇳물은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거푸집에 부어줍니다. 쇳물을 붓고 나면 20초 이내에 거푸집을 제거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흙이 갈라져 그릇 표면에 금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제품에 불량이 보이면 지금까지 모든 작업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죠. 거푸집에서 제품을 분리합니다. 다행히 제품 성형은 성공적입니다. 기물 과정에서 생긴 연결 부위는 제거하고 다음 제품 제작 시 재활용합니다. 솔로 흙을 제거하고 소리를 들어봅니다. 완벽합니다. 표면을 한번 다듬어주고 열 처리 과정을 거치면 부질 작업은 완료됩니다. 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물 담금질 과정을 거쳐 내구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부질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공정은 가질 작업이라고 하는데 부질 작업을 마친 그릇의 거친 표면을 깎아내는 작업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한 직원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 만드는 제품은 밥그릇이기 때문에 이 모양에 맞는 나무 틀을 고정시켜 줍니다. 그 후 제품을 나무 틀에 끼워 넣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표면을 깎아냅니다. 거창 유기는 창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모든 제품을 수작업으로 생산합니다. 그중 가질이라 불리는 이 공정은 유기 제작의 핵심이 되는 작업입니다. 안쪽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바깥쪽 작업이 이어집니다. 10년 이상의 숙련된 기술공의 노하우는 단순한 도구 하나에도 담겨 있는데요. 오래된 것은 15년 이상 된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도구를 활용해 유기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줍니다. 일정한 힘을 유지하며 흠 없이 매끈하게 다듬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은은한 황금빛의 유기 그릇이 완성됩니다. 완벽합니다. 가질 작업을 마친 제품은 곧바로 연마기술공의 손으로 옮겨집니다. 표면을 깎아낸 그릇을 다시 그라인더로 부드럽게 다듬어 광을 내는 것이죠. 제품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거창 유기에 방문하시면 전시실 구경이 가능합니다. 유기의 특징은 때렸을 때 악기 제품이 아닌 그릇이라도 그 울림이 맑고 깨끗하며 울음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은에 새긴 가야의 빛.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우고 강대국으로 발전했던 금관가야. 42년부터 532년까지 오늘날의 김해시에 존재했던 국가입니다. 김해에 살아 숨쉬는 가야의 역사를 예술로 꽃피우는 장인이 있습니다. 작품 하나가 완성되기 위해선 수만 번의 망치질이 필요하기에 기술뿐만 아니라 인내심도 요구되죠. 수많은 망치질의 소음으로 인해 청력 상실은 물론 손목과 어깨 부상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작품의 밀도는 높아지고 광채는 깊어지기에 허건태 명장은 모든 망치질에 가야의 혼을 담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은잔입니다. 김해시 금속공예 최고 명장에 선정되신 허건태 명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김해 서상동에 자리 잡은 금속공예 공방입니다. 먼저 은 덩어리를 얇게 펴주는 열풀림 작업이 진행됩니다. 열풀림 작업은 은을 가열하여 가공성을 높이고 원하는 형태로 변형시키는 작업인데요. 은에 열을 가하면 결정 구조가 변형되어 가공이 쉬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은은 약 600도에서 800도 사이에서 열풀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에 넣고 살짝 식혀줍니다. 물기를 제거하고 가공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직 열기가 남아있어 부드러운 은 덩어리를 망치로 때려가며 얇게 펴줍니다. 망치질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압축기를 사용해 더 얇게 펴줍니다.
그리고 다시 열풀림 작업을 반복합니다. 은잔을 만들기 위해선 대략 1.2mm 두께의 정말 얇은 은판이 필요한데요. 불에 달궈 식히고 두드리고 펴기를 10번 이상 반복하면 원하는 두께의 은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은 덩어리에 약간의 불순물이 보이는데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유산에 담궈줍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면 다시 꺼내줍니다. 그 후 계속해서 열풀림 작업이 진행됩니다. 아까보단 조금 더 얇아졌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명장들이 계신데요. 금속공예 분야의 명장은 다른 분야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고 합니다. 단단해서 다루기 어렵고 재료비도 비싸기 때문이죠. 이제 은 덩어리는 눈에 띄게 얇아졌습니다. 지금 두께가 한 3mm쯤 되겠네요. 1.2mm의 두께가 필요하니 열풀림 작업은 계속됩니다. 영상에서는 빠르게 편집으로 넘겼지만 이 작업에만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작업해줍니다.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렇게 현대적인 도구가 있음에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옛 선조들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을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은잔을 만드는 기본 재료인 1.2mm 두께의 은판이 제작되었습니다. 은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그려줍니다. 오늘 제작할 작품은 소주잔 크기의 은잔인데요. 완벽한 원형의 둥근 은판이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작두를 사용해 은판을 둥글게 잘라냅니다. 마치 종이를 자르는 것 같습니다. 이 짜투리 은은 녹여서 다시 재활용합니다. 작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컴퍼스로 원을 한 번 더 그려줍니다. 이제 저 가이드에 맞춰서 테두리를 갈아냅니다. 완벽한 원판을 뽑아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 가루도 모아서 재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아깝네요. 완벽하게 둥근 은판이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망치질이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만드는 방법을 닭달질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레이징이라 부릅니다. 레이징은 올린다는 의미인데 말 그대로 은판의 테두리를 말아 올려서 둥글게 잔 모양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닭달질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 도구는 베알레라고 부릅니다. 베알레란 닭달질 과정에서 쓰는 막대형의 쇠 받침대를 뜻하며 상단의 머리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작업 용도에 맞춰 바꿔가며 사용합니다. 명장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베알레는 20년 이상 된 것도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기성품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매끈하고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직접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공방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 하셨습니다. 베알레와 나무판을 오가며 닭달질은 계속됩니다. 조금씩 테두리가 둥글게 말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망치질로 시작해서 망치질로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손목과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닭달질을 하면서 중간에 열풀림 작업도 계속됩니다. 은은 두드리면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선 열풀림을 통해 은을 다시 연하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망치질 소리는 내내 작업자를 따라다닙니다. 명장 선생님은 계속 소음을 듣다 보니 현재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마개를 착용하면 안 되냐고 여쭤봤는데
귀를 막고 작업을 하면 감각이 둔해져서 귀를 막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작업은 망치를 때리는 손의 감각도 중요하지만 소리로 망치가 제대로 맞는지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많이 맞는 만큼 야물고 튼튼하고 광빨이 좋아지고. 근데 이제 배알레를 교체합니다. 크고 아름답네요. 수없이 망치로 두드려야 매끈한 곡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밀도는 높아지고 광채는 깊어집니다. 마지막 열 풀림 작업이 진행됩니다. 요수 넘어가 버리면 먹어. 열 풀림 작업을 거치면 은은 무광을 띠는데요. 망치로 맞은 부분은 다시 유광으로 변하게 됩니다. 망치로 때리는 모양이 곧 은잔의 외관으로 표현되기에 일정한 힘으로 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달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이 없는지 자세히 체크합니다. 속과 겉 표면에 연마 작업을 거치면 은잔의 광채는 더욱 깊어집니다. 잔은 바닥에 딱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예쁘네요. 은잔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망치질로 생긴 무늬가 정말 이쁘네요. 이 공방에는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구매도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주소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건 은장도입니다. 오래됐는데도 10년 됐는데 노가나 안 쓴다. 이래 되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닮은 우리의 전통악기 대금. 대금은 지금부터 1300여 년 전인 신라 신문왕 때부터 전해 내려온 아주 긴 역사를 지닌 악기입니다. 천년을 인내한 혼의 소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맑고 투명하면서도 깊은 음색을 지니고 있죠. 이러한 음색은 대금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대변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대금입니다. 대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대나무를 깨끗이 씻어주고 다듬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 후 타지 않게 불로 그을려 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엽록소와 대나무의 진액이 빠집니다. 보통 겨울에 대나무를 채취해서 1년 정도 건조 과정을 거치고 1차, 2차 두 번에 나누어서 불질을 해줍니다. 대금을 제작하기 위한 대나무는 지름이 3에서 4cm, 3년 이상 된 것이 좋습니다. 보통 대나무는 속이 많이 비어 있는데요. 대금은 내경, 즉 내부 구멍의 크기가 16mm가 되어야 합니다. 속이 너무 많이 비어 있으면 16mm를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속이 꽉 차 있는 쌍골죽을 사용합니다. 쌍골죽은 일반 대나무와 달리 속이 꽉 차 있는데 대나무 양쪽으로 골이 패여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나무 돌연변이 종인데요. 돌연변이인 만큼 구하기가 힘들고 귀한 대나무입니다. 거기다 이 쌍골죽은 대부분 똑바로 자라지 않고 마디마다 휘어진 게 많습니다. 일자로 고든 대금을 만들기엔 손이 많이 가는 귀찮지만 귀한 녀석이죠. 그래서 불질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나무를 곧게 펴주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바이스를 사용해 대나무를 고정해줍니다. 클램프로 나머지 부분도 고정합니다. 히팅건으로 대나무를 가열해주면 대나무는 조금씩 펴지기 시작합니다.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는 나무의 결과 길이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데 무엇보다도 고든 일자 형태여야 공기가 잘 통과돼 맑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작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대나무의 위치를 옮겨가며 작업은 계속됩니다. 대나무에 열을 가하면서 펴주는 이유는 대나무의 속까지 뜨거워진 상태에서 펴줘야 부러지거나 갈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쌍굴죽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수급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충분히 열을 가하며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곱게 펴는 작업이 완료되면 바이스를 제거하고 클램프로 고정시켜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1년 정도 건조시킵니다. 1년의 건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1년 전에 작업해둔 대나무로 공정을 이어갑니다. 대금에 구멍을 뚫기 전에 정확한 구멍의 위치를 잡기 위해 자를 대고 마킹해줍니다. 대금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데요. 소리를 내기 위해 입술이 닿는 취구 1개, 손가락으로 막아 음정을 표현하는 지공 6개, 음정을 보정하고 튜닝을 위한 칠성공 1개, 갈대청을 붙이는 청공 1개가 있습니다. 취구에서 첫 번째 지공까지의 간격은 2.4cm, 첫 번째 지공에서 두 번째 지공까지는 3.8cm, 두 번째에서 세 번째는 4.2cm, 그 뒤로 4.5, 4, 4cm의 간격을 두며 여섯 번째 지공에서 마지막 칠성공까지 9.5cm의 간격을 줍니다. 마킹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구멍 뚫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취구와 첫 지공 사이에 청공을 뚫어줍니다. 청공은 가로 1.8cm, 세로 2cm로 뚫습니다. 지공은 9.5mm의 두께로 뚫어줍니다. 대금에 있는 각 구멍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구멍의 위치가 틀리면 음정이 어긋나게 되며 위치가 고르지 않으면 음색의 균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구멍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공명과 바람 통로가 달라져 음량이 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작업인 만큼 세심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구멍을 뚫는 작업이 완료되면 내경을 뚫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공기가 이동하는 메인 통로를 뚫는 일이기에 이 작업 역시 정교함과 섬세함이 요구됩니다. (16mm) 두께의 긴 드릴을 장착합니다. 한 번에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여러 번 움직이며 작업합니다. 오랜 세월 대금을 만드시다 보니 정확하게 뚫렸는지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는지 감으로 느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경을 뚫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칼을 사용해 각 구멍을 다듬어 줍니다. 사람마다 손가락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문자에 따라 지공의 구멍 크기도 달라집니다. 각 구멍의 크기가 균일해야 음색과 음량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깎고 다듬어 줘야 합니다. 표면도 매끈하게 다듬어 줍니다. 다듬기가 완료되면 내부 코팅 작업이 시작됩니다. 각 구멍을 테이프로 막고 내부에 라카칠을 해줍니다. 라카 코팅은 대금의 내부를 보호하여 습기, 균열 등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라카를 대금 내부에 붓고 천천히 돌려주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립니다. 왜 빨간색 라카를 사용하시는지 여쭤보니 예전에는 녹색도 사용하고 해봤는데 그냥 빨간색이 제일 예뻐서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하긴 초록색이면 이상할 것 같긴 합니다. 라카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마지막 공정은 대금 줄매기입니다. 낚싯줄을 대금에 감아주는 작업인데요. 대금은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다 보니 시간이나 온도, 습도에 따라서 악기가 뒤틀릴 수 있습니다. 낚싯줄을 묶어 악기의 틀어짐을 방지해주는 것이죠. 또한 대금을 손으로 잡을 때 이 낚싯줄은 지지대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줄매기 작업이 완료되면 갈대청을 청공에 붙여줍니다. 갈대청은 갈대의 속 껍질인데요. 연주자가 바람을 불면 그 바람에 진동하면서 대금 특유의 소리가 나게 해줍니다. 팽팽하게 당기면서 조심스럽게 붙여줍니다. 너무 얇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금속으로 된 청 가리개를 청공 위에 덮어줍니다. 이렇게 대금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선생님께 피날레로 연주를 부탁드렸는데 카메라 앞이라 너무 긴장된다며 주저하셨지만 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고 그 두 개 중에 알아서 해라. 알겠습니다. 아시아 단일 시즌 최다 홈런 56호 신기록. 한국 야구계의 새 역사를 써내려간 바로 그날. 이승엽 선수가 사용했던 그 배트를 직접 만드신 장인이 부산에 계십니다. 야구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설과 같은 존재라는 그분은 바로 김태규 장인이신데요. 그 당시 이승엽 선수가 사용했던 배트는 검은색, 무게 920g, 길이 34인치로 만들었다고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야구 배트입니다. 무려 43년간 야구 배트 제작의 길을 걸어오신 야구계의 숨은 전설 김태규 장인을 함께 만나보시죠.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한 작업장입니다. 오늘 작업에 사용할 나무들입니다. 나무가 엄청 많이 꽉 해서 다듬고 선수들이 880cm 있고 850cm 있고 선수 틀려요. 또 길이 틀려. 그래가지고 원목을 850 만들 거냐 860 만들 거냐 원목을 말을 요거를 먼저 재보고 해야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무게 측정이 완료되면 작업 틀에 끼워줍니다. 이 나무는 단풍나무인데요. 다른 나무보다 단단하고 탄성이 좋아 프로 선수들도 대부분 단풍나무 배트를 쓴다고 합니다. 나무를 깎을 칼을 준비합니다. 오늘 제작할 배트는 850g의 제품인데요. 이승엽 선수가 56호 홈런을 칠 때 사용했던 배트는 920g이었습니다. 선수들마다 원하는 무게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배트 제작에 사용되는 통나무의 무게는 2.5kg이며 이렇게 나무를 깎는 작업을 통해 무게를 맞춥니다. 작업 순서는 처음에 손잡이 부분을 70% 정도 깎아주고 올라가면서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야구 배트 꼭지 부분을 그립이라고 하는데 이 그립을 완성해줍니다. 그 다음 손잡이 부분을 90% 완성시키고 올라가면서 머리 부분을 깎아준 뒤 마지막으로 길이에 맞춰 양 끝을 잘라주면 완성입니다. 장갑을 끼지 않으시길래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니 이 기계가 초당 170번 회전하는데 장갑을 끼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오히려 더 위험해서 장갑은 안 낀다고 하셨습니다. 43년 동안 크게 다치신 적은 없는데 손이 많이 거칠어지고 상처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패가 4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장인 선생님이 아끼는 대패라고 하셨습니다. 80% 작업이 완료되면 칼을 바꿔줍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섬세한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방망이를 잘못 깎아서 나무가 작아지면 다시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 하나를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섬세한 작업이 요구됩니다. 이 공정의 촬영은 원테이크로 진행되었는데요. 43년 경력의 내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5kg의 나무는 이 작업을 거치면 1000g이 됩니다. 1000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g의 오차 내로 깎아야 원하는 무게의 방망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기한 점은 항상 1000g에서 오차가 10g 정도밖에 안 난다는 것이었는데 이 10g은 엄청 작은 무게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깎는 과정에서 무게 측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감각만으로 무게를 맞추신다고 하셨는데 손이 저울인가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삼섬 신사한테는 무게를 앞으로 주고 바란스 탑 바란스 주고 또 1, 2번 신사한테는 단타치기 때문에 무게를 안으로 떼겨주고 같은 무게라도 스타 조금 틀리지. 그래가지고 이걸 거의 딱 1010g입니다. 그냥 깎는 게 아니라 무게 중심까지 고려하며 작업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또 놀랬던 기억이 나네요. 1차 작업이 끝나면 표면 연마 작업이 시작됩니다. 롤 사포를 기계에 설치합니다. 이제부터 1010g의 방망이를 다듬어서 850g의 방망이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마무리 작업인 만큼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이드 체크. 지금 현재 23mm거든. 연마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작업 틀에 끼워줍니다. 장타 치는 사람들은 가늘게 하고, 단타 치는 사람들은 여기에 Y쪽 해가지고 좀 굵게 하고. 마지막으로 손 사포질로 매끈하게 다듬어줍니다. 방망이를 깎고 다듬는 작업이 완료되면 양끝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줍니다. 잘라낸 부분의 표면을 다듬어줍니다. 이게 또 이래 또 연마해야 되지. 이래가. 그리고 또 연마 작업이 시작됩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세상에서 묵묵히 수작업을 고집하는 김태규 장인. 높은 퀄리티의 제품이 나오는 이유일 것입니다. 850이니까 여기서 요 칠하면 860g짜리고. 페인트 칠까지 계산해서 860g이기 때문에 야구 배트에 86이라는 숫자를 새겨줍니다. 네. 요 칠하면 860g 되고. 깎아서 모양을 완성한 배트는 페인트 코팅을 해준 뒤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코팅은 2일에 걸쳐 총 4번 진행하며 마지막 3일째에는 하루를 꼬박 건조시켜줘야 납품이 가능한 야구 배트가 완성됩니다. 이 위에 로고를 새겨줍니다. 위에 또 영상을 보시면 뭔가 되게 허름한 느낌이 드는데 오로지 수작업만 고집하시다 보니 손에 익은 오래된 장비만 사용하시기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어 더 그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딱 이래 하면은 이게 밭에 나오고. 야구 배트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20대 초반 첫 직장으로 야구용품 회사에 입사하셨는데 그때가 1981년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1982년에 출범했죠. 그 당시 회사 사장님이 1년 뒤에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을 하니 일본에 가서 야구 배트 깎는 기술을 배워오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기술을 배우셨고 그렇게 시작된 야구와의 인연이 43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 이승엽 선수라고 하시며 아시아 단일 시즌 최다 56호 홈런 신기록을 세울 때 아빠 같은 마음으로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야구 배트를 통해 또 다른 전설적인 선수가 탄생하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청사기. 청자, 백자와는 또 다른 아름다운 문양으로 우리 도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데요. 화선지 대신 고운 백토를 발라 장식하는 것이 분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흙에 그린 그림이 불을 거치며 드러내는 변화에 매료돼 34년간 이 작업을 이어오신 타곤대 명장은 가야왕도 김해에서 과거에 찬란했던 우리 도자 문화유산의 명맥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도자기에 멋을 더하는 분장 작업에 집중하며 우리 도자 문화유산을 지켜온 타곤대 명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경남 김해에 위치한 우림도예입니다. 타곤대 명장은 2021년 김해시 도자제작 최고 명장에 선정되셨으며 34년째 김해 분청 도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십니다. 분청사기에는 여러 장식 기법이 존재하는데 오늘 보여드릴 기법은 박지 기법으로 도자기 표면에 백토를 입힌 후 특정 부분을 긁어내어 무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먼저 초벌구이한 도자기 표면에 이렇게 백토를 골고루 발라줍니다. 백토가 골고루 발리면 야외에서 말려줍니다. 몇 시간 뒤 백토가 다 마르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도구를 사용하여 무늬를 새겨줍니다. 분청사기의 무늬는 활달하고 미녀적인 것이 특색인데요. 주로 모란, 모란잎, 연화, 버들, 국화, 물고기 등이 시문되었으며 그 밖에 나비, 매화, 빗방울 등도 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놀랬던 부분은 도화는커녕 밑그림도 없이 바로 무늬를 새기는 것이었는데 34년의 내공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으십니다. 분청사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백자와 청자의 중간 형태로 재질 역시 청자와 백자의 중간 정도의 회청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항아리, 병, 접시, 사발 등의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와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려 후기부터 청자 제작 기술이 쇠퇴하며 분청사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백자의 등장 이전 과도기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분청사기의 제작 기법과 장식이 다양해졌습니다. 지금 작업하는 박지기법 외에도 무늬를 도장으로 만들어 그릇에 찍은 뒤 백토를 바르는 인화기법, 무늬를 선이나 면으로 파고 백토를 박아 넣는 상감기법, 백토 분장 뒤에 오목새김의 선무늬를 나타내는 음각기법, 분장한 후에 철사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철화기법, 귀알이라는 심은 도구를 이용하여 만드는 귀알기법, 백토물에 그릇을 덤벙 넣어 분장하는 덤벙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 백자가 주류 도자기로 자리 잡으면서 분청사기의 제작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지만 분청사기는 그 독특한 아름다움과 자유로운 표현 방식으로 인해 현대에도 많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정교함과 미적 가치는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느덧 무늬가 거의 완성되었네요. 잠시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멋진 무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그림이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원테이크로 촬영이 완료되었다니 대단하십니다. 무늬가 완성된 도자기는 가마에 넣고 완전히 말려줍니다. 이제 이 도자기에 유약을 발라줍니다. 완전히 잘 굳었습니다. 유약은 도자기의 표면을 보호하고 색상을 더욱 돋보이게 도와주는데요. 아까 분명히 분청사기는 회청색을 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황토색이라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서 다시 구워주면 정말 아름다운 색으로 다시 재탄생합니다. 유약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유약이 다 마르면 가마에 넣고 구워줍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타곤대 명장의 다양한 작품들은 구매가 가능한데요. 경상남도 추천 상품으로 지정될 만큼 품질이 우수합니다. 검색창에 우림도예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경남 김해에 직접 방문하시면 눈으로 직접 보고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고급 차를 대접해 주시는데 타곤대 명장님이 만드신 닭이 세트에 고급 차의 조합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구 큐. 최근 자동화 기계가 들어오면서 당구 큐 또한 자동화 생산이 늘어났지만 수작업을 고집하는 달인이 있습니다. 거침없는 숙련된 손길은 달인의 30년 경력을 증명하죠. 주문자의 성향과 체형에 맞춰 만드는 수제 큐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꼭 맞는 제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꼭 맞춘 큐대라는 가치에 일반인은 물론 전문 선수들까지 많은 의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당구 큐입니다. 수제 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경상남도 양산. 첫 공정은 원목 재단입니다. 긴 원목을 일정한 길이와 두께로 재단해 큐대의 기본 틀을 잡아줘야 합니다. 당구 큐는 크게 상대와 하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는 큐의 윗부분으로 당구공을 직접 때리는 부분이고 하대는 손잡이 부분입니다. 상대와 하대 제작 시 사용하는 나무의 종류도 각양각색인데요. 주문자의 성향과 체형에 따라서 큐대 제작에 사용되는 나무는 달라집니다. 지금 재단하는 나무는 캐나다산 단풍나무인데 내구성이 뛰어나고 안정성이 좋아 변형이 적다는 장점이 있기에 상대 제작에 많이 사용됩니다. 하대 제작 시 특히 다양한 나무가 사용되는 편인데 검은 매력의 흑단나무, 뱀의 무늬를 가진 스네이크 우드, 강한 내구성을 지닌 부빙가, 독특한 나뭇결을 가진 보고테 등이 있습니다. 지금 재단하는 나무가 보고테입니다. 무늬가 아름다우며 단풍나무만큼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총이나 칼의 손잡이 제작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재단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상대는 주로 하나의 나무를 사용해 제작하지만 하대는 상대와 달리 한 가지 작업이 더해지는데 손잡이가 될 부분에 여러 개의 나무를 덧대는 집상 작업입니다. 하나의 나무로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것인데 사람으로 말하면 하체가 튼튼해지는 것이죠. 다른 종류의 나무를 겹치면서 무늬가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흑단나무와 부빙가를 조합하네요. 허경훈 달인은 이곳에서 30년 이상 당구 큐대를 만들어 오셨는데 당구 좀 친다는 일반인은 물론 전문 선수들까지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나에게 꼭 맞춘 큐대라는 가치 때문이겠죠. 접합이 완료되면 밴딩 작업이 진행됩니다. 신문지로 말아서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한 뒤 12시간 건조시켜줍니다. 현재 한국에서 당구 큐대를 만드는 회사는 몇 군데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중 맞춤 제작 업체는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촬영 당시에 이젠 이 일을 그만둘까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후계자 양성을 하지 않으셨기에 은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달인의 30년 역사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라봅니다. 건조가 완료되면 나무 가운데 홈을 파줍니다. 이분은 달인의 아내분이십니다. 30년을 함께하며 반 달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아까 파놓은 홈에 맞춰 나무를 기계에 고정시킵니다. 본격적으로 다듬기 전에 1차로 둥글게 깎아줍니다. 옛날에는 이 공정도 수작업이었다고 합니다. 당구 큐대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굵어지는데 그래서 상대를 하대보다 더 얇게 깎아줍니다. 건조를 위해 작업해둔 상태 그대로 깎습니다. 나무가 겹쳐져 있어 무늬가 나타납니다. 왼쪽이 하대, 오른쪽이 상대입니다. 다음 공정은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깊게 뚫어주는 작업입니다. 이 구멍에 핀을 박아 넣어주는데 그 핀을 통해 상대와 하대가 체결됩니다. 30년 세월의 달인답게 작업에 거침이 없으십니다. 이제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나무의 위아래에 성골과 중골을 끼우기 위해 얇은 코어를 만들어줍니다. 성골은 당구 큐 끝부분에 부착되는 것으로 공과 직접적으로 닿는 팁의 바로 아래에 부착되며 중골은 상대와 하대가 연결되는 중간 부분에 부착됩니다. 완벽합니다.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접착제를 사용해 먼저 중골을 고정시켜줍니다. 이 공정은 반달인이신 아내분께서 진행합니다.
성골은 앞선 자에 뼈 골자를 써서 앞부분에 달린 뼈라는 의미로 과거에는 동물의 뼈나 상아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기에 이와 같은 명칭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로 합성 수지를 이용해 제작됩니다. 성골은 당구 큐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큐대는 목재로 제작되기 때문에 탄성은 좋지만 강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재가 지속적으로 타굿이 발생하는 충격을 받게 되면 쉽게 손상될 수 있죠. 성골은 그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목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팁이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중골 역시 중간에서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1차 작업이 완료되면 압축기로 눌러 완벽히 고정시켜줍니다. 이제부터 달인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에 앞서 칼을 날카롭게 갈아줍니다. 최근 자동화 기계가 들어오면서 당구 큐 또한 자동화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허경훈 달인은 수작업을 고집하는데요. 기계로는 큐의 밸런스를 미세하게 맞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맞춤 도달인 만큼 주문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기 위해선 수가공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정교한 기계라고 해도 사람의 손으로 전해지는 정성까지 담을 수는 없겠죠. 핀을 받기 위한 부분도 다듬어 줍니다. 역시나 모든 작업에 거침이 없으십니다. 완벽합니다.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핀을 받기 위해 나사산을 가공해 줍니다. 이 핀을 통해 상대와 하대가 결합됩니다. 하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상대 작업이 진행됩니다. 성골이 부착될 부분을 다듬어 줍니다. 성골 사이즈에 맞는지 체크. 접착제로 성골을 단단히 고정시켜 줍니다. 망치로 두드려 완벽히 고정합니다. 완벽합니다. 상대의 표면도 다듬어 줍니다. 장갑을 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맨손으로 작업을 하는데 30여 년의 세월 동안 부러진 손가락과 닳아 없어진 지문은 훈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팁을 붙이기 전에 성골을 다듬어 줍니다. 팁을 붙여줍니다. 팁의 밸런스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분히 건조시킵니다. 건조가 완료된 팁을 다듬어 줍니다. 깔끔합니다.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연마 과정을 거치고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길이로 절단해 줍니다. 그 후 하대 작업과 마찬가지로 끝부분을 다듬고 중고를 끼워준 뒤 단단히 고정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대와 결합될 부분을 다듬어주고 하대의 핀이 체결될 수 있도록 나사산이 새겨진 부품을 심어줍니다. 체결 부위를 한 번 더 다듬어주면 상대 제작이 마무리됩니다. 상대와 하대를 결합합니다.
결합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당구 큐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종 밸런스를 체크한 뒤 표면에 도장 작업을 거치면 이렇게 멋진 당구 큐로 완성됩니다. 한 개씩 예전에는 상대와 하대로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의 큐가 존재했었는데 보관 및 휴대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는 거의 모든 큐가 분리되어 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한 큐 케이스도 판매되고 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